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채널A 사건 당사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의 질의응답 문제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의 동시 임명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위에 당원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혁신안을 내달라며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도 압승하면서 당대표 구직에 들어가는데 낮은 투표율이 당에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첫 인적 쇄신, 대통령실의 개편과 전 정권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이 확인된 민주당의 막판 당권 경쟁 상황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심사를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문제로 날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법무부의 시행령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가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보도에 태훈영 기자입니다. 법무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초반부터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소송 당사자 간 질의응답이 적절한가를 두고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앞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한 장관은 최 의원의 허위 글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로 한 법무부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한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부각시키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 중에서 등으로 바뀐 것을 거론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패 경제나 경제범죄에 상응하는 이러한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면 해석이 되거든요. 민주당 스스로 지금 이렇게 수정안에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저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마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할 때 법원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을 고리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16년에 수사 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닙니까? 상대방한테 혐의를 알려주거나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법원의 감사 담당자의 문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고요. 그것이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고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최재해 감사원장은 거듭 야당의 코드 감사 지적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쇄신 방안으로 밝힌 특별감찰관 임명 수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인데요.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체 구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수석 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대통령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후보 추천을 해야 할 국회에선 여야 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십시오.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임명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는 대로 여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사과 요구엔 문정부가 공수처에 집중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축했고 북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요구도 각각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며 연계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규정에 따라서 추천해야 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국회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밝히며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체 구상엔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중진협의체는 국회 교착 상황에서 정치권 내 중진과 원로들이 나서 협치 물꼬를 튼다는 취지인데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중진협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필요한 국무위원들과 대책도 협의해보고 거기서 원고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원내대표단에게 이제 원고하면 국민의힘은 정치가 되살아날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모임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권한도 없이 책임만 나눠져 정부 여당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의 1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 대표보다 많은 3년으로 하는 등 윤리위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는 잠시 후 회의를 열고 수해 관련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합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의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2달간의 소위 활동을 통해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1호안을 발표했는데 윤리위의 위상 강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혁신위는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대표보다 많은 3년으로 공천 기능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시킨 만큼 안철수 의원 등이 해체를 주장해 존폐 위기에 빠지기도 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으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혁신위가 좋은 성과를 내주면 당에서도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혁신위가 발족돼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또 좋은 성과를 많이 내서 우리 당이 이 당내로는 민주적이고 또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정책들을 제때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는 다만 혁신위는 이번 발표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천 관련 사안은 제외했습니다. 혁신위는 공천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돼 당내 거부감이 여전하고 비대위 상황에서 공천룰이 발표되면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수해 관련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등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결정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호남 승리를 기반으로 대세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30%대의 낮은 투표율에 그치면서 박용진 후보는 당원들의 불신임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호남에서도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며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확대명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역 순회 경선은 이번 주말 서울, 경기 지역만 남은 상황. 그동안 15개 지역에서 이 후보가 8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면서 박용진 후보의 50%포인트 넘게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역대급 득표율을 얻은 당대표가 탄생할 거란 기대감이 크지만 문제는 낮은 투표율입니다. 당 지지 기반인 전북과 전남, 광주를 합친 평균 투표율은 35.49%에 그쳐 전국 평균인 36.43%보다 낮았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권리당원 투표 참여자는 지난 전당대회와 비슷하다며 권리당원 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면서 투표율이 낮아진 것일 뿐이라는 분석과 함께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당에 대한 불만이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이 같은 낮은 투표율은 당의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 민주당 지금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이고 감정적으로는 실망감이고 분위기상으로는 절망적 체념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세로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누적 득표율 결과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 순으로 우위를 달리는데 고 후보를 제외하곤 4명 모두가 친명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계인 윤영찬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호남 출신의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친명계의 최고위원 독식을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서울과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2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와 2차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한편 박용진 후보가 최근 당무위가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방향으로 당원을 신설한 데 대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의 당원 개정 논란의 불씨가 남았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조명위원회 국토교통위 사보임과 직권 제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 사업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한 게 반영이 됐고 조 의원이 해당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보낸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미 백지 신탁을 끝내고 대표이사를 사임했으며 가족의 이해충돌 소지도 모두 해소했다고 해명하고 후원금에 대해서도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에게 후원금을 받은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해당 사업과 조 의원은 무관하다며 대가성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재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국민대 국가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본부부터 교수까지 부정을 정당화하는 대학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재조사 요구권 행사와 검증 과정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검증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임명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의원은 대선을 거치며 호평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이번 인선을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홍보수석 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인적 쇄신이 아닌 측근 보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네, 벌써부터 이 차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이제 선출되는 당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내후년 총선 공천권까지 거머쥐기 때문에 이 당권 경쟁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당대회 시기는 이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25, 26일 예정된 당 연찬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내년 초 이 전당대회 개최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네,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 예, 비대위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말이나 2월쯤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이 정기국회, 이 국정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고요.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에 이 전당대회를 여는 건 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등 이 불확실한 요소도 제거가 돼야 이 전당대회 시기라든가 후보 등록 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법적인 이제 결과에 따라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바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 이제 이번 주에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가처분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지적한 이 절차적 하자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결국은 이 비대위 체제는 유지가 된다. 다만 이 전당대회의 구체적인 시점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전당대회가 이제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차기 이제 당권 주자들의 이제 불리하고 유리한 게 있을 텐데 뭐 좀 입장들이 서로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 연내에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초에 할 것이냐 좀 이렇게 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김 의원 어제 자신의 SNS에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 당이 비상 상황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의원 이 4선 중진인데다 이 원내대표를 지냈죠. 이 당내 기반이 두텁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당대회를 여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 이 안철수 의원은 이 조기 전당대회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기국회를 마치고 난 뒤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 당내 세력이 약한 이 안철수 의원의 같은 경우 이 새 규합을 위해선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도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전 대표에 대한 그 출마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 전망되고 있나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풀린 시점이 내년 1월 초입니다. 1월 8일쯤 될 것 같은데 네. 연내에 이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이제 출마는 불가능하고요. 이 내년 초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사실상 이 출마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와 이 후보 등록 기간 사이에 이 한 달 정도 이제 간격이 있기 때문에 12월엔 후보 등록을 해야 해서요. 이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재출마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소식을 알아보죠. 주말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민주당의 심장부 호남의 선택도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난 토요일 전북에 이어서 일요일 이 광주 전남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누적 득표율 78.35%로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이 후보를 뒤쫓는 박용진 후보는 21.65%의 득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고향이 전북인 이 박 후보, 이 기대했던 호남에서도 역전의 발판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이제 50% 이상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중도에 사퇴했던 강훈식 후보의 그동안 이제 자신에 대한 지지 표심 어느 후보한테 좀 그 유리하게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훈식 전 후보 지지 표심을 박용진 후보가 이제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이 이재명 후보의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80%에 육박한 득표율로 이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인데 이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강훈식 전 후보가 이 박용진 후보와 이 97세대의 주자로 꼽히긴 했지만요. 이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제안도 끝내 거절을 했고 또
또 사퇴를 하면서 이 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강 전 후보를 지지한 표심이 이 온전히 박 후보에게 이동하지 않았다는 게 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승의 그 분위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한편 민주당이 또 고심이 있잖아요. 바로 그 낮은 투표율, 이 부분은 저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나요? 이제 지금까지 누적된 이 권리당원 그 투표율은 이제 36.44%입니다. 네. 이제 호남 투표율 같은 경우는 35.49%로 평균에 밑도는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네. 민주당의 이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이 최대의 승부처로 꼽혀왔지만 흥행에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당 대표는 확실히 이재명, 이 확대명 기류가 굳어지면서 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는 건데요. 다만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이 안심하는 심리인지 아니면 내가 투표를 해봤자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라는 포기 심리가 작용한 것인지 이 호남 민심에 대한 이 당의 면밀한 분석은 과제로 남아 보입니다. 네, 8월 28일 전당대회가 열리는 민주당인데 새 지도부가 바로 이때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비대위 체제를 마치고 새 지도부 탄생이 임박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오는 주말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경선하고요. 이 국민 여론조사 2차 결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당 대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이제 5명을 뽑는 최고위원도 이제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친 이재명의 후보로 선출이 될 것으로 이제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윤영찬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하면서 또 다른 비명계 후보인 이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이 최고위원 선거 구도에 이 막판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2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즈니 만화 영화 라이온킹의 주제곡인 하쿠나 마타타를 공유, 자신의 심경을 애둘러 표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는 스와힐리어로 문제 없다란 뜻으로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라 라는 말로도 읽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문제 없어는 정말 멋진 문구,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 이건 우리의 문제 없는 철학이야. 스카에게 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스카는요, 라이온킹의 주인공인 어린 사자 심바의 삼촌이자 사자의 왕 자리를 노려서 자신의 형인 심바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악당인데요. 이 전 대표는 자신을 삼촌 스카의 음모에 휘말려서 사자 왕국에서 쫓겨난 어린 왕자 심바로, 그리고 윤핵관을 스카 삼촌의 비유, 자신의 현 상황을 영화 라이온킹에 빗대서 풀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디즈니 노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디즈니 만화 영화 주제곡으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포카혼타스의 주제곡인 바람의 빛깔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편견을 갖지 말라고 당부하는 장면을 올렸고요. 징계 이후에 전국을 돌면서 당원과 만남을 가졌던 때에도 역시 디즈니 만화 영화인 노트르담의 꼽추 주제곡인 썸데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디즈니 노래는 항상 메시지가 있다. 영혼이 없는 그 섬의 사람들에게 바친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 지난 18일엔 알라딘의 주제곡 스피치리스를 공유했는데요. 자, 이 노래의 주요 가사는 절대 난 무너지지 않아. 어디 한번 내 입을 막고 나를 막아보시지.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나를 막을 순 없을 거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라이온킹에선 심바가 좋은 친구들인 티몬과 푼바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삼촌 스카를 몰아내고 왕국을 되찾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하쿠나 마타타, 주문을 외치면서 끝까지 간다를 다짐한 이준석 전 대표. 그의 심경을 완벽하게 표현해줄 다음 디즈니 만화 영화 주제곡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사인 거부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포착된 장소는 바로 어제 오후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였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차에서 내리자 지지자들이 몰려들었고 이 후보는 환호 속에서 주먹 인사를 나누거나 셀카를 찍거나 또 쇄도하는 사인 요청에도 일일이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후보가 사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네,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분홍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가방에서 흰 표지의 책을 꺼낸 뒤 이 후보에게 사인을 요청했고요. 책을 받아본 이 후보가 표지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다시 여성에게 책을 돌려줍니다. 이 여성이 재차 사인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는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이 후보가 사인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이 책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선 해당 책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해당 책이 흰 표지였다는 점과 크기 등을 토대로 굿바이 이재명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후보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와 진실 공방을 벌였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재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사인을 거부한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를 골탕 먹이려고 한 행동인 만큼 이 사인 거부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쿨하게 사인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싸늘한 반응을 보인 이 후보 태도가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대명, 확대명의 기류 속에 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금, 이 사인을 거부한 이유,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든 국민의힘 비대위 이준석 전 대표를 뒤로한 채 재정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으로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당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명빈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개편을 단행한 대통령실인데요.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을 했고 또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등판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핵관에 핵관을 더한 인사다라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편이 단행된 점에 환영을 하고요.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 출신이시고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분이 홍보 라인에 들어간다는 건 적합한 인사 발탁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편의 필두로 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다만 경기도지사 내부 경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또 낙선된 후에 임명된 점 이런 부분으로 윤핵관이 아니냐 또 윤핵관이라 들어갔느냐 같은 비판을 받는 것은 정부와 김 수석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존폐 위기까지 몰렸다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지원 사격으로 해체설에서 벗어난 당 혁신위가 다시 혁신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금 전에 1호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윤리위 권한이 강화가 되고 또 독립성이 강화되는 게 1호 혁신안으로 뽑혔는데 이에 대해서 당내 상황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혁신위 회의가 2시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퇴근할 때까지도 안 끝나고 3시간이 넘게 진행된 만큼 혁신위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혁신안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권이 당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데 그런 만큼 공천권에 관한 권한을 윤리위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분산한다는 방안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이 바로 채택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대위나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대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여론전을 통해서 윤핵관과의 이제 전쟁에 나선 상황인데요. 잠시 후 열리는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가 될지 이목이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가 이제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이제 봉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당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준석 당대표에 관한 윤리위원회 결정 당시에도 당내에서 그 누구도 결과를 사전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대표님이랑 그때 같이 있었는데 대표님도 아예 모르셨고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할 정도로 윤리위의 논의는 이제 외부에 잘 안 새어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윤리위원회 논의 같은 경우에도 당원 단계에 보장되어 있는 윤리위원회 권한에 따라서 논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6개월 정지를 선고한 만큼 추가 징계를 선고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명빈 상근부 대변인과 관련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통령실 첫 개편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여야인데요. 전 정권 수사 등을 두고도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 막판 당권 경쟁 상황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함께 자세히 관련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창 지금 막판 전대 상황으로 이제 분주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먼저 눈에 띄는 게 배지 행복은 순간 스마일. 예. 이게 습관. 어떤 습관? 네. 예. 이게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영국에서 실험을 했던 모델인데요. 어떤 마을에서 10가지 행복 캠페인을 했더니 똑같은 조건인데도 굉장히 행복해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실증 사례가 있어서 제가 구청장 시절에 노원구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쭉 하는 그 마크였는데 국회에 가서도 계속 우리 주민들이 달고 다니라고 해서 돈은 수단이고 행복은 목표다. 좀 행복하게 살자 이런 취지로 달고 다닙니다. 행복을 목표로 네. 습관으로 하자.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커다란 이제 개편 대신에 대통령실 정책 브레인과 또 홍보수석, 홍보보강이 방점을 찍은 핀셋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에는 문정부 탈원전에 이제 반기를 들었었던 그래서 이제 물러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이제 선출이 됐고 또 새 홍보수석에는 경기지사의 이제 도전장을 냈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용이 됐습니다.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신데요. 이 부분 인적 쇄신 개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취임 100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나름 이런저런 평가가 있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한다. 그런데 남의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다. 인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했더니 정작은 자기 측근이나 검찰 인사들만 쓰고 그래서 인사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 이제 학제 개편은 너무 졸속으로 하고서 정책도 조금 엉망 같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친인척 관리를 너무 내로남불한다. 이런 평가가 누적돼서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 정작 당사자는 100일 평가하면서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마치 본인은 잘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된 것처럼 정작 국민들은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홍보수석 한 명을 바꾼 거란 말이죠. 김은혜 홍보수석을 임명했는데 그 당사자도 마침 그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못한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적절한 사람을 임명한 것 이게 뭔가 진단과 처방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걱정이죠. 병이 예컨대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 수술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병이 더 곪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엉뚱한 처방이 나왔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체제가 2실장 6수석 체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뭐 추가 개편하는 보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기 참모진의 생산성을 좀 지켜보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직 개편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추가 개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제 취임 100일 때 대략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거의 75%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때 촛불 집회가 네, 이명박 네. 대통령 그 쇠고기 이 수입 연령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 이슬을 청와대에서 지켜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습을 하냐면요. 비서실장과 거의 모든 청와대 수석을 다 경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면적 쇄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안이한 것 같아요. 홍보수석 한 명을 보강하는 뭐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비공식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통령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전면적 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분 개편을 하는 것 정도로는 수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제2 부속실도 조속하게 새로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보도 좀 공식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네네. 네.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이제 100% 수용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이제 여당이 특별감찰관 또 북한 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입장이시고 이게 뭐 사과가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까요? 사과를 할 수도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 소위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고 그 공수처의 기능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소위 감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두면 고위공수처하고 기능이 겹친다. 네. 따라서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청와대의 대통령과 주요 인사를 포함해서 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거나 감찰하면 된다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공수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에게 실제로 그 기능을 맡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사안이 다르다. 저희는 공수처를 인정하고 그 공수처에게 그 기능을 맡겨서 투명성을 높이자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역할이 겹칠 수가 있는데 공수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이게 제도가 또 생기면 역할의 뭐 그 좀 분담이 서로 좀 이렇게 뭐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인적 지원을 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공수처 기능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공수처 기능을 충분하게 살려서 거기가 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감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네. 그게 싫다면 그러면 일단 특별감찰관이라도 임명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검찰에 잇따른 그 전 정권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표적 검사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늘 정치보복 대책위를 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내가 하면 적폐청산 그리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 이렇게 내적 남정 맞받아쳤는데요. 여기에 또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월성 원전 건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이제 하루에 2차례나 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 흉악범 북송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이제 과거 행적을 뒤지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간사들, 책임자들도 다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사안을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요.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세계적으로 고유가의 고물가에 오늘 나온 거로 보면 역대 가장 무역 적자가 심한 지금 상황이라 총체적인 민생 경제 난국인데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더러 이 민생 경제 챙겨라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 제국을 만들지 않나,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나, 지금 전 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에 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진짜 걱정이죠. 좀 제대로 민생 경제를 챙기고 혹시 전 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뭐 수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고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싶습니다. 네.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8.16 대책을 놓고 그런데 이제 혼선이 좀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2024년으로 이제 좀 미뤄지는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당초의 공약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이 됐다 이제 그 논란이 나오고 있으면서 2024년이면 이제 또 총선이 열리는 해인데 바로 또 총선을 염두에 둔 이런 그 지연이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듣겠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바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 이런 비판에 대해서 무책임한 선동이다. 또 이렇게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요 부분까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정부의 그 부동산 관련한 정책 발표가 나오고요. 사실은 정치권보다는 그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약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30년이 넘은 신도시들을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은 당시 대선 후보 모두 약속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한다, 무슨 마스터 플랜을 짠다, 뭐 이렇게 하면서 2024년으로 미룬 거는 일종의 실제로 총선 때 뭔가 한 번 더 그걸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선 여야가 대선 때 약속했던 것이니만큼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지, 추가적으로 뭐 교통수단이 필요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차차 해나가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대선 때 공약은 일종의 빌공짜 공약으로 하고 정작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뒤로 밀어버리니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상계동 사는데요. 네. 상계동은 이미 이제 주공아파트가 35년이 됐습니다. 거기는 지하 주차장도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런 데는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추진을 빨리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저는 국토부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그 소소하게 다 알 수가 없어서 일종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와 같은 광역 지사나 단체장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관의 무책임한 선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는 주민들한테 일산 주민과 분당 주민이나 중동 주민들한테 오히려 사과하셔야 될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상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변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주말 호남 대첩에서도 확대명이 계속 이어졌는데 사실상 이 당대표 자리를 이재명 후보가 예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역대급 득표율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그 호남 지역 텃밭을 득표율이 30%대에 그쳐서 그 뒷맛이 좀 개운치 않다 이런 분위기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의 고민이 깊을 텐데 이런 표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전당대회가 가장 치열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때가 지난번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경쟁할 때가 가장 치열했거든요. 네. 34대 33대 30이었으니까 최종 결과가 그때도 호남 투표율이 40%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뭐 큰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하면 이미 당대표는 거의 유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때에 비하면 일종의 흥미가 조금 덜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무슨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당 대표는 좀 더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다만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여전히 지금 매우 박빙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최고위원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마저 잘 치르고 이제 전대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정치권의 새로운 협치를 위해서 더 잘할 일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위원은 좀 이렇게 좀 변수가 좀 있을까요? 그 윤영찬 의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퇴하면서 송갑석 의원 지지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송갑석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좀 선전을 해서 거의 이제 7, 8위권에 있다가 6위로 튀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5위하고의 격차도 이제 박찬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져 있는 거죠. 네. 이제 선거는 5등까지만 이제 최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예측 불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비대위의 당원 80조 절충안이 이제 최종 확정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을 두고 이제 아직까지도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재명 의원이 단속에 나서긴 했는데 완전 삭제를 원하는 그런 이제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가 지금 매우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법치의 이 실현 과정이라면 저는 당원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게 시장 경제에서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가 일종의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으로 이미 다 사실상 혐의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법적 시효는 올 12월이면 그게 이제 만료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편은 봐주고 상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편향적인 정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80조에 대해서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당이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내로남불에 또 오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또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어서 지도부가 고민 끝에 이제 절충은 했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와 지금 현재의 검찰이 그야말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법 정신부터 구현을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은데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이 그 문제를 너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고충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 뭐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제 관련한 뭐 전 정권 뭐 그 표적 수사에 대한 뭐 또 이야기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만 내가 하면 적폐 청산, 남이 하면 정치 수사다. 이런 공개 그 부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저희가 여당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핵심이 공정과 상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 정부가 더 불공정하고 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를 그냥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는가?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이미지가 절망이 떠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절망?
그리고 지난 수해 때는 해시태그 걸어서 무정부 상태 이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더 정부와 여당이 되돌아보고 그리고 옷무새를 바로잡고 전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하는데 첫 단추부터 다시 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로남불을 이렇게 남 탓하듯이 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그 당원 80조 절충안으로 이제 돌아오면 당 안팎에서 이제 셀프 구제, 꼼수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답변 들어볼까요? 이제 현행 당원 80조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이제 당직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정치적인 수사나 이런 문제라면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뒀었는데요. 그 구제를 하는 기관이 당 윤리위원회에게 그 기능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도한 정치적 판단, 이게 정치적인 수사냐 아니냐를 윤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겠다. 오히려 그런 문제라면 최고위가 판단하는 게 맞을 텐데 또 최고위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보다 한 단계 위인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80조를 유지한다면 윤리위원회보다는 당무위원회가 훨씬 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보면 전당대회를 제외하면 중앙위원회 다음에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가 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측면에서 이 80조를 유지한다면 당무위원회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정책의 의장을 좀 쉬운 말로 풀어보면 정책 디자이너, 정책 설계사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참 당이 어려운 시기에 참 잘 맡아주셨는데 이제 임기가 전대가 또 끝나고 나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싶고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까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보궐로 국회에 와서 당대표 비서실장도 하고 또 원내 정책 수석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당의 정책의장을 하고 있어서 너무 과분하게 직책을 맡아 왔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당이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제 수습하고 또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에서 그 정책이 이제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이 기후 위기를 막는 일이거든요. 네, 기후 위기 대응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인류가 6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 그래서 그 일을 막는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싶은데 또 최근에는 인구 위기도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를 막지 못하면 우리 인류가 멸종하는 일이고요. 인구 절벽이요? 인구 절벽 문제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위 의장을 이제 내려놓으면 이 기후 위기나 이 인구 위기를 막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문명 시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앞으로도 맹활약하시는 모습 저희가 주목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윤 정부의 첫 인적 쇄신 그리고 전 정권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의 막판 당권 경쟁 상황까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까지 최대 50mm,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3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